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48번째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차례대로 미션을 완수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미션 기본적 신뢰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자율성이에요. 이 시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돌이 지나면 아이는 걸을 수 있고 걷는다는 것은 활동 반경이 커지고 탐색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부터 아이는 다양한 사물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탐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을 실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와 달리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내가 할 거야, 아니야, 싫어와 같은 의사표현을 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통제하기가 버거워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경험해야 할 발달 과정이고 다음 단계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미션이에요. 여기서 놀이에서만큼은 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를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아이가 완전히 주인이 돼야 하는 놀이에서까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자고 제안을 하거나 현재 놀이와 상관없는 학습적인 질문을 던지고 즐겁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자꾸만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키는 부모들을 자주 봅니다. 이를테면 빨간색 블록을 쌓고 있는 아이에게 같은 빨간색 블록을 더 찾아보자고 하거나 몇 개인지 세보자고 권하는 것. 장난감 기차로 하늘을 나는 신용을 하는 아이에게 기차는 땅에서 다니는 거라고 알려주며 놀이 흐름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 블록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른 장난감을 주며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는 행동은 36개월 이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에요. 기차로 하늘 나는 신용을 가만뒀던 일례로 은하철도 999가 탄생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이가 자율성을 자꾸 빼앗기게 되면 자율성에 대해 수치심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구나. 나는 잘못된 것을 원하나 봐. 정말 부끄러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의 자율성을 늘 수용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위험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당연히 제지해야죠. 모든 일상에서 아이의 자율성만 집중하며 챙겨주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고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대로 해도 좋을 놀이에서조차 부모의 기준에 맞춰 아이의 자율성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닌지 때로는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자율성의 시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크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안 돼! 하지 마! 라는 제안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이의 행동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놀이할 때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미션,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성과 가까운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주도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끌고 간다는 의미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도성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도성,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기본기. 어떤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고 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도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모의 좋은 습관 읽어드릴게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고 채워져야 다른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빼앗듯이 친구에게 줘버리거나 무조건 양보를 강요하면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아이가 친구에게 잘 양보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너도 더 갖고 놀고 싶지는 않았니? 라고 말이죠. 네 번째 미션은 근면성이에요. 근면성에서 조급함의 아이를 체근할 수도 있어요를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습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오히려 아이에게 열등감만 잔뜩 주곤 해요. 아이의 작은 성취들에 대해 이전보다 섬세하게 격려해줘야 하는 시기지만 오히려 부모들은 더욱 심하게 아이의 행동이나 습관을 지적하며 몰아세우곤 하니까요. 물론 아이의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꺼번에 밀어붙이다 보면 이제 막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심리적 국면에 접어든 아이에게는 더욱 버거울 수도 있고 자칫 근면성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잘하는 걸 찾아주세요. 혹시 초등학교 교실에서 매달 반장을 돌아가며 맡기거나 아이들에게 우유 가져오기 당번, 칠판 닦기 당번처럼 크고 작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시기는 작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느끼는 소소한 성취들을 아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며 괜찮은 아이인지를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작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지요. 초등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기보다는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격려를 쌓아주세요. 그 격려들이 모여 이 아이가 근면성을 획득하는 씨앗이 되어줄 거예요. 부모의 좋은 습관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부모들은 갑자기 초조해져요. 부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또 왜 그리 느긋하고 천하태평일까요? 하지만 어제까지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갑자기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는 면을 어떻게든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느끼는 소소한 성취들을 초등학교 시절에는 꼭 경험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아마도 사춘기 시절이겠죠. 만약 앞 단계에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감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며 자율감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해보지도 못하고 주도성 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근면성을 깨닫지 못한 아이는 자아 정체감 형성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토대로 성인기에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이요, 가정과 사회에서 나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고 생산성, 나의 삶과 자아가 자아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무난히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으로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이 되기 전에 인지 발달, 정서 발달, 그리고 신체 발달도 골고루 챙겨줘야 하기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연이어 밀려드는 자책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지요. 아이가 부모를 통해 배울 것. 그런데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론 마음이 편해져요.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시간 동안 아이가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은 고작 4개뿐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상을 신뢰할 만한 곳으로 느끼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아이가 본인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만 신경 쓰면 이후의 발달은 부모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이후의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단계들을 잘 밟도록 도와주는 것, 그뿐인 거죠. 부모의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그뿐이에요. 아이가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고, 그게 바로 기본적인 신뢰감이죠.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자율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법을 알고, 주도성이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근면성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을 육아의 목표로 세워보세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나가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겁니다. 다음은 5강, 아이가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도 자라요. 피아제의 발달 단계인데요. 먼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아이는 늘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는 것처럼 동물을 명확히 알고 숫자를 완전히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 배운 것과 오늘 알게 된 것을 이리저리 조합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중인 아이는 어른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하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출생에서 만 2세 감각운동기는 온몸으로 세상을 배우는 시간으로 직접 느껴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기예요. 눈앞에서 안 보이면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아요. 이 시기는 특히 감각운동기 단계에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상 영속성이에요. 대상 영속성이란 어떤 물체가 가려져 있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화장실에 가느라 문을 닫고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져도 엄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각운동 초기 아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영원히 사라진 줄 알고 불안해해요. 그러다가 감각운동기가 끝날 무렵 확실하게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게 되죠. 이렇게 아이의 인지적 미숙함을 이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육아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아이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요. 뭐든 만져보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 물건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려서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행동, 엄마가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행동 속에는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 숨어 있는 거죠. 또한 요즘은 아이의 인지 발달에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수준 높은 교육을 주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구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의 인지 발달을 이해한다면 이 시기에는 아이가 놀이처럼 즐겁고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돕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라는 개념도 잘 모르지요. 그런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부모의 존재를 구분해 부르고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성장이 아닌가요? 비록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긴 하지만요. 이 시기에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를 볼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세 번째, 만 2세에서 7세 전 조작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봐요. 이 시기의 아이의 사고 구조는 어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 감각운동기 단계와 달리 상징적 표상이라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쉽게 말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 모든 생각의 중심은 바로 나야 나. 이때 중심화 특성이 있대요. 아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 이외의 것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 눈만 가리면 상대방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엄마의 생일 선물로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것 등이 그 예예요. 두 번째, 아이의 생각은 난 보이는 대로 하나만 생각해요. 복잡하게 사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오류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 아이의 생각, 시간, 감정, 그런 게 뭔가요? 예요. 전 조작기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은 여전히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 시간과 감정, 사람의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며 예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고, 다행히 숫자를 읽게 되면 눈앞의 시계로 일러줄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릴 때는 10분이라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좀 더 적합해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끝나면 나갈 거야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또한 감정에 대해 가르치는 일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도록 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도록 가르치기는 해야 하지만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이것을 완전히 배우기까지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저 이 장에서 공감하는 건데, 조카가 어느 날 제가 사슴벌레를 사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사슴벌레는 3개월밖에 못 살아 라고 말했을 때 조카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엄마,
3개월이 10일이 몇 밤이야? 이렇게 자신의 그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그 3개월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알게 되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의 생각 네 번째, 모든 건 살아있는 내 친구들이야. 인형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 걱정하는 아이에게 인형을 살아있다고 보고 설득해 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발달을 인지하고 있으면 화내지 않고도 아이를 달랠 수 있어요. 무조건 인형을 막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인형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래요. 아이의 생각 다섯 번째, 내 생각이 곧 진리. 융통성이 없는 그 시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엄마 전화기인데 왜 아빠가 써? 라며 심통을 부리기도 하고,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요.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길, 횡단보도 없는 길에서도 융통성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의 좋은 습관은 이 시기 아이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은 성인인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 뻔히 안 되는 일로 고집을 부릴까? 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을까?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시기 아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엉뚱함을 아이의 그림과 상상 놀이에서 찾아보세요. 힘든 육아 속에서 의외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인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7세에서 11세 학령기에 이르러 비로소 자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취하며 보정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보았어요. 이렇게 논리적 사고하며 인지적인 조작을 하는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요. 7세부터 11세를 이르러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좋은 습관인 글자, 숫자, 더하기와 빼기 등의 학습도 기호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유아 시기에 선행학습을 지나치게 빨리 시작하거나 놀이를 학습의 연장으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능력 밖의 지식을 억지로 주입해 끌고 간다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의 발달을 고려해 조금씩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그 파트 3,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인데, 우리 애는 왜 내게서 안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당시 엄마들은 샤워 한번 마음 놓고 못하고 머리는 늘 대역주행처럼 질끈묶은 스타일을 고수해야 했다고. 또한 변비로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이후에도 한참을 습관처럼 화장실 문 닫는 걸 잊곤 하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아이가 잘 떨어져도 불안하고 안 떨어져도 불안하고, 또 6에서 8개월이 되어야 엄마를 처음 인식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기는 막연히 이것은 참 믿을 만한 곳이고 나 자신도 꽤 괜찮은 것 같아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뿐, 그러다가 6에서 8개월 무렵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욕구를 민감하게 채워준 주 양육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멀리 갈까봐 걱정하며 딱 달라붙기 시작해요. 껌딱지처럼. 그래서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고 분리불안이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경계하기 시작해요. 낯선이 불안입니다. 즉 분리불안이나 낯선이 불안은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착의 주된 대상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이의 정상적인 불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앞에서 안 보이면 영원히 사라진 줄 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런 행동은 언제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언제 좋아지냐면 아이의 타고난 특성, 기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에 흥미가 많은 아이들은 더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낯선 것을 보면 불안함을 느끼고 천천히 지켜보기를 원하는 성향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엄마와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나 다 다르듯이 신체 발달, 언어 발달이 다 다르듯이 인지 및 정서 발달에도
개인차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애착 형성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며 육아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마다 차이가 있으니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에요 라고 이 책에선 적고 있어요. 아이의 분리불안이 걱정될 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헤어질 때 온다고 해서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주 양육자와 함께 할 때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지 보세요. 세 번째, 엄마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아이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 좋은 부모의 습관은 돌 전후까지의 육아가 유독 힘든 이유는 아이와 24시간 늘 함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껌딱지처럼 엄마에게 붙어있는 아이를 보며 언제쯤 자유가 찾아올까 한숨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있어 이 시기는 앞으로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만드는 시기랍니다. 아이가 부모만 찾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아이가 불안정 애착인지 아는 법은, 애착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자아 모델을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어, 다들 나를 싫어해라는 부정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야기하듯이 애착은 한 인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애착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하지만 애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전부 애착 탓으로 돌리거나 애착에 대해 걱정하느라 현재 아이와 깊이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안정 애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찾아도, 아이가 엄마와 의연하게 분리되어 잘 놀아도 애착을 걱정합니다. 따라서 애착 형성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알아보는 법. 일단 낯선 상황 절차라는 실험을 고안해 실행해 봤는데, 낯선 상황 절차는 이거예요. 상황 1, 연구자가 주 양육자와 아기에게 놀이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나간다. 상황 2, 아기가 노는 동안 주 양육자는 앉아 있는다. 상황 3, 낯선 사람이 들어와 주 양육자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상황 4, 주 양육자만 방에서 나가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낯선 사람이 아이를 달래준다. 상황 5, 주 양육자가 다시 돌아오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달래준다. 낯선 사람은 방을 나간다. 상황 6, 주 양육자도 방을 나간다. 상황 7, 낯선 사람이 다시 들어와 아이를 달래준다. 상황 8, 주 양육자가 다시 아이에게 돌아오고 필요하다면 달래준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시 놀 수 있게 시도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상황은 다음 세 가지예요. 아이가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기지로서의 부모, 두 번째, 아이가 양육자와 헤어질 때 분리, 세 번째, 아이가 양육자와 다시 만날 때 재결합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보이는 아이의 반응에 따라 애착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안정 애착인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안전해. 엄마가 왜 사라졌지? 엄마가 다시 왔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피 애착인 아이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예요. 불안정 애착 중 회피 애착 유형. 에인 스위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영아 중 약 20% 정도의 아이가 불안정 회피 애착 유형에 속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은 낯선 공간, 상황에 있어도 큰 저항이 없고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을 양육자보다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사라져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이 집중해 못 알아채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다가 양육자가 다시 나타나도 큰 반응이 없어요. 약간 시큰둥하죠.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위안을 느끼는 행동이 확실히 적은 유형이에요. 연구자들은 회피 애착의 경우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해 그 필요가 채워졌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 양육자의 계속적인 무반응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형성된다고 보았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애착 대상인 부모가 위안을 주는 존재도 의지가 되는 존재도 아니기에 눈앞에서 사라져도 다시 나타나도 큰 동요가 없는 거죠. 보통 애착 실험이 15개월 전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가 없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양육자로부터 큰 위안을 얻지 못하는 회피 애착 유형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 애착인 아이는 설마 그 다음에 난리 이거예요. 이러한 애착 유형은 평상시에는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는 듯 하지만 부모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에게 차가워지는 등 비일관적으로 양육할 때 많이 관찰돼요. 저항 애착은 그때 많이 관찰돼서 아이는 부모가 좋은 대상임을 알고 따뜻한 사랑을 원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잔뜩 보채야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행동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 애착인 아이는 훗날 연구자들에 의해 추가되었는데 4가지의 애착 유형 중 분리 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이 나타났어요. 이 아이들은 양육자를 다시 만났을 때 양육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피하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애착은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곤 했거나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 부모에게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많이 발생했어요. 엄마와 떨어질 때 온다고 해서 모두 불안적 애착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중요한 건 아이에게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애착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지 그게 꼭 엄마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애착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일단 아이와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눈맞춤과 스킨십이 중요하고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 듣고 있다는 표현을 성실히 해주고 이따금 질문도 하면서 아이에게 성심껏 반응해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한 아이가 부를 때 잠깐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부모가 잠깐만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점차 포기해버려요.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와 행동에 대해 부모로부터 반응을 받을 때 부모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 신뢰감을 형성해요. 따라서 매번은 어려워도 가끔씩은 아이가 부를 때 고개를 돌려 바라봐주고 반응해주세요. 또 3번째,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육아 태도, 즉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육아 방식이 오락가락하거나 혹은 예고 없이 아이에게 버럭하는 불안정한 부모의 육아가 아이로 하여금 불안정적인, 특히 저항적인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어요. 이것은 항상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위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4번째, 몰래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자꾸 부모가 몰래 빠져나가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또 다시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에 불안이 더 증폭될 수 있고 그럴수록 더욱더 부모와의 분리에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5번째, 퀄리티 타임이 필요해요. 하루 5에서 10분의 상호작용 시간을 꼭 확보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부모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6번째, 하루 4번 포옹하기.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만큼 직접적으로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애착 도구는 없으니까요. 부모의 좋은 습관 읽어드려 볼게요. 육아를 하면서 부모를 여러모로 걱정시키는 것이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후회만 하는 건 아무 변화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 걱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오늘 당장 아이와의 스킨십을 늘리고 아이에게 줄 칭찬거리를 찾아보고 놀이 시간을 챙겨보세요. 작은 시도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이전보다 더욱 튼튼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을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도 아이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의 현재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은 단순하게 환경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발달이나 아이의 기질적 특성, 그리고 부모와 관계 등이 아이의 환경과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하는 원인을 알려면 어린이집을 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기질 특성, 부모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다양하게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원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다가도 다시 불안을 느끼는 시기가 늘 있어요, 아이에게.
재접근기라는 2차 껌딱지 시기도 있어요. 세상이 재밌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비빌 언덕인 양육자를 다시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가 바로 마가렛 말러가 이야기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재접근기예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갈팡질팡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면 아기 동물들이 부모와 떨어져 신나게 놀다가 느닷없이 울거나 부모에게로 돌아와 안기는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갔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양육자에게 재접근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이야기이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잘 적응해서 놀던 아이가 왜 갑자기 불안해하는 걸까 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돌 이후 3세 전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독립과 재접근을 반복하는 것은 36개월 미만의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종종 그 시기를 지난 아이가 즐겁게 잘 다니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아이가 다니는 원의 환경의 변화가 있나요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 또 원인 두 번째 아이와의 관계가 소홀해졌나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의 등원 거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아이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욕구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원인 세 번째로는 아이도 원의 사회생활이 피곤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유치원이 즐겁기만 한 공간은 아니죠. 지켜야 하는 규칙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장난감도 나누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죠. 우리가 회사 다닐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푹 쉬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주중에 반복되는 일상을 버텨낼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를 충전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토록 원하던 부모와의 시간이고 하고 싶던 걸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자유놀이의 시간이지요. 그 시간이 채워져야 아이도 자신의 세계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렇게 아이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 거부를 한다면 아이에게 심리적 충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좋은 습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스스로 잘하던 것을 갑자기 해달라고 하며 의존하거나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거부하면 부모는 덜컥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아이가 단번에 독립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따금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 떨 수 있고 그때는 다시 돌아와 잠시 비비며 쉴 언덕도 필요하죠. 아이가 부모에게 재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아이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번 후퇴하고 두 번 전진하는 아이의 성장을 믿고 아이를 안아주세요. 다음엔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아이 이야기예요.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아이가 있죠. 장난감이 망가져도 아빠 미워, 엄마 나빠,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화를 내죠. 그래서 같이 고쳐보자 했더니 엄마 때문이야, 엄마 싫어라며 짜증을 심하게 낼 때도 있었어요. 어른은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데 아이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럴 때 아이에게 나쁜 감정을 되돌려 준다면 막 엄마도 짜증을 내거나 아빠도 막 화를 내거나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절망을 할 거고 더 커져버린 나쁜 감정을 어찌해야 하지 불안감이 느껴질 거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남 탓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면 악당을 물리치는 놀이를 제지하지 마세요 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놀이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풀어내는 일반적인 모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탓해도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엄마 탓을 하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구나. 그 정도로 화가 났어?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해요 라고 책에선 쓰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망가져서 속상해 라고 말하면 엄마도 네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말하는 방식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고, 네가 엄마 때문이라고 하니 엄마도 속상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이해라고 나와 있네요. 부모의 좋은 습관인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감정들을 이겨낼 자원이 아직 없는 상태랍니다. 아이의 무례함에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지만 아이가 내던지는 감정을 아주 잠깐만 맡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려운 감정을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질근질근 씹어서 넣어준다는 마음으로 감정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아이가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점점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다음,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석하기인데, 아이의 공격성 또는 무례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렇게 책에 쓰고 있고,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욕구가 좌절될 때도 공격성이 나타나요. 공격성은 욕구가 좌절된 결과라고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두려울 때 나타나는 공격성도 있고, 공격적인 이런 공격성 이면에 있는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주면 자연스레 아이의 공격성이 잦아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아이가 공격성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하는 공격성을 제재해야 돼요. 3세 이전의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너무 엄하게 훈육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에 대한 좌절로 인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면 화가 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제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런 화난 감정은 인정해주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장난감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친구를 때리지 말고 돌려줘, 내 거야 라고 말하자. 친구가 돌려주지 않으면 엄마나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와 같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거나 보다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해주면 더욱 좋다고 책에선 나와 있고요. 아이가 장난감으로 때려도 웃으면서 훈육하지 말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놀이 중에 보이는 발산적인 공격성을 수용해 주세요. 아이의 공격성이 건강하게 해소되고 더 심한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다면 아이가 놀이에서 표출하는 공격성은 되도록 수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보이는 공격성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본능이고, 아이는 이 공격성을 건강하게 풀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좌절된 공격성이 일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룡이나 로봇끼리 죽이고 싸우는 것, 내가 주인공인 인형만 돋보이는 것, 블록을 쌓아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 등의 놀이는 아이의 건강한 공격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놀이에서는 되지만 놀이가 아닐 때는 안 돼. 사람에게는 하면 안 돼. 여기에서만 할 수 있어.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와 같은 경계선을 아이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놀이에서만큼은 공격성이 건강하게 해소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좋은 습관 읽어드릴게요. 공격성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아직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허용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신나게 놀이를 하던 중이라도 너무 흥분해서 과격해지거나 타인을 아프게 한다면 놀이를 잠시 중단시키고 손으로 XP를 만들어서 이 이상은 허용 안 됨을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해요. 이때는 놀이가 끝나버릴 정도로 심하고 길게 훈육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주지시킨 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놀이로 연결해 놓을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아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신이었습니다.